반갑습니다. 방송공자입니다. 오늘 시작이 너무 힘들었죠. 음, 사실 방송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방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고, 제가 준비했던 걸 할 것 같다가, 그래도 시장을 조금 리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메아리에서 했던 얘기들도 좀 있긴 한데,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일단 시장은 붕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좀 너무나 안 좋은 시장이었고, 보시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3%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큰 낙폭을 보였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9.9% 가까이,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극산막이 무너지니까 뭐 시장이 버틸 도리가 없었고요. 현대차도 지금 보시면 8.2%, 그다음에 기아차도 지금 1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도 지금 5.7%,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나마 버텼죠. 2.1% 하락했고, 2차전지 포스코피치엠 10%, 삼성 SDI 마이너스 거의 한 10%,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이너스 4%. 전반적으로 시장은 다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 빨간 점 살짝 있는 거 빼고는 대부분의 시장은 좋지 않다. 심지어 한국전력도 5.6% 빠졌어요. 최근에 좀 버틴던 통신주마저도 SK텔레콤과 KT가 4%대 하락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어마어마한 이제 낙폭을 보였다는 건데, 삼성전자가 10% 이상 하락한 게 정말 특이해가지고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락한 적이 사실 없어요, 별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이제 6번 있었고, 2001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911. 911 때 대폭 하락했었고,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IMF 때 대폭 하락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10% 이상 하락한 건데, 그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로는 삼성전자가 10% 이상 하락한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의 하락에는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했을 때 급락이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10% 이상 하락한 이후에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어땠냐고 보면 2000년 9월 22일 이때를 제외하고 보면 3개월 뒤에는 그래도 다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회복의 강도는 굉장히 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분명히 부진하긴 한데 이후에는 좀 반등의 가능성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낙 이거는 이제 오래전 금융위기 때니까 그럼 최근에는 어땠냐, 금융위기 이후에는 어땠냐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10% 이상 하락한 건 일단 없고 2016년에 가장 크게 하락한 게 이제 8% 하락한 게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5% 하락한 거, 그다음에 2020년에 3월에 지금 보면 6%대, 그리고 5.8% 이렇게 하락한 게 좀 보입니다. 처음에 보시면 2013년 요때 빼고는 요때가 이제 120일, 60일까지도 이제 마이너스였고, 그다음에 2017년에 보면 요때까지 이제 마이너스였는데 대부분이 그래도 보면 이제 일주일, 한 달, 한 세 달 정도 되면 대부분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뭐 통계가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무조건 회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지나치게 뭐 부정적으로 보고 삼성전자를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볼 시기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코스닥도 보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살짝 살짝 이제 빨간색이 보이긴 하는데 대부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피엔 지금 마이너스 11%, 알테오젠도 마이너스 11% 빠졌어요. 에코프로도 11%. 2차전지나 뭐 바이오 조금 반등했던 것들도 이렇게 무너졌다. 삼천당 제약도 지금 15%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크레시스도 뭐 마이너스 4.16%, 펄어비스가 마이너스 9.36%. 그 시장이 버틴 게 없어요. 최근에 버틴 게 뭐였죠? 넥슨 게임즈 마이너스 7% 빠졌고요. 그다음에 실리콘2 마이너스 14% 빠졌고, 반도체 장비 쪽 볼까요? 이오테크니스 마이너스 15%, 원익 아이패스도 마이너스 9%. 뭐 전반적으로 버틴 게 없죠. 2차전지 로봇도 마이너스 14%. 역시나 이제 반도체 장비 마이너스 20%, HPSP, 반도체 소재 마이너스 13%, 동진세미캠, 그다음에 바이오, 리가캠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없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진한 하루였다라는 게 보이는 거고요. 코스피의 그러면 이제 하락률은 오늘 얼마만큼이었냐 보면 마이너스 8.77%가 하락했습니다. 요게 이제 얼마 만에 하락인 거냐? 아까 삼성전자가 큰 낙폭을 보였을 때가 언제였죠? 2000년대와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2001년 9.11 때, 그다음에 2000년 IMF, IT 버블 붕괴 때, 그다음에 여기 금융위기 때. 요 때를 제외하고 삼성전자가, 아니 코스피지가 지금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금융위기급이나 아니면 정말로 글로벌리 큰 충격이 가해졌던 9.11 이때만큼의 충격이 지금 시장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 3월 19일 이때 뭐였죠? 코로나 때문에 대폭 하락한 날. 이날보다도 오늘 낙폭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도를 보면 코스피에 대한 순매도를 보면 낙폭이 컸던 날 중에서 외국인의 순매도는 가장 강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 굉장히 좋지 않았던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후에 10% 이상 하락한 이때 보면 1일, 5일, 20일 다 금방 회복했거든.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냐? 좀 보긴 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ISM-B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이제 얘기가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이후의 동향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불안한 건 요거예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 다음을 보면 이때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20일이 이제 영업일 20일이니까 한 달 정도인데 굉장히 낙폭이 이제 7% 이상 하락한 것들을 봤을 때 금방 회복하지 못한다. 단기로는 일주일로는 또 수익률을 회복하는데 한 달로는 오히려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 라는 것들을 좀 보긴 염두에 두고 만약에 반등한다 그러면 단기 낙폭 이제 회복을 보면서 이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갖게 되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좀 굉장히 불안하죠. 근데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대선 이후에는 오히려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플레이하기 굉장히 좋은 건 이제 11월 이후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 조금은 좀 조심하면서 특히 이제 금투세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은 이제 조심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건 올해 경기 침체에 대한 게 굉장히 우려가 강하게 들어올 거다라고 봤었는데 그걸 뒤집었었죠. 왜냐면 경기 지표가 워낙 좋았고 대선 관련해서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잡히는데 이 경기 침체 관련된 신호는 좀 더디게 오니까 생각보다 괜찮을 거라고 봤었는데 여지없이 또 경기 침체 신호가 들어오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다음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이 오늘 11.3% 하겠습니다. 지수 낙폭이에요. 지수. 와, 종목도 아니고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보면 이제 2020년 3월 19일이 11.7%로 가장 높았고, 2001년 9.11 테러가 이제 11.59%, 그다음에 IT 버블 붕괴가 됐을 때 11.4%. 요때 세 개의 충격을 제외하고는 가장 큽니다. 근데 보세요. 이때는 정말 충격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슈가 있었고. 근데 이때는 큰 충격도 없는데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당했다. 심지어는 이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많이 빠졌어요. 금융위기 때도 10.68%가 빠졌는데 이때보다도 더 큰 낙폭을 보였다. 그래서 코스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코스닥은 뭐 단기에 금방 회복했냐? 일단 하루치를 보면 낙폭이 컸을 때 하루 만에 회복하는 경우는 더 없었다. 또 추가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고 일주일만 해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라는 게 좀 보여요. 그래서 단기 낙폭이 좀 컸을 때는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더 부진하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도 회복률은 조금 더 더딘 게 보입니다. 그럼 시장 붕괴의 원인은 뭐냐?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ISM 비제조업 지수가 스타트를 땡겼죠. ISM 제조업 지수가 스타트를 땡겼죠. 그러니까 제조업 관련해서 이제 구매 관리자들이 우리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야라고 전망하는 건데 보시면 4개월 연속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진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경기가 꺾이고 있구나라는 거고 이게 50m로 가면은 경기가 부진한 건데 지금 보면 4개월 연속 50m로 가면서 동시에 예측치보다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게 경기가 진짜 안 좋은가 보다라고 하면서 더 걱정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ISM 비제조업 지수도 보면 오늘 발표되는 거 이전에 데이터를 보면 5번 중에 4번이 예상치 하회했고 일단 마지막 데이터 같은 경우는 50, 그러니까 결국 기준선이 50을 하회했기 때문에 48.8%만 좋게 본다 경기를. 요거는 역시나 이제 부진한 경기를 예상하는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오늘 반등한다 그러면 시장은 당장 내일도 강하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오늘 반등할 거고 요거는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다음에 GDP 성장률인데 GDP 성장률이 2분기 GDP가 나오고 나서는 괜찮았어요. 이제 2분기 GDP 이제 예측치가 2.8%가 나왔는데 요 GDP를 보면 이제 3번에 걸쳐서 발표가 됩니다. 한 번, 2번 예상치와 마지막 확정치인데 이게 한 4주, 8주, 12주 간격으로 발표가 돼요. 분기가 마감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거의 4주 만에 발표가 됐고 나머지는 또 8월 말, 한 9월 말 정도에 발표가 되겠죠. 보시면 이제 6월 27일, 5월 30일에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8월 말, 9월 말에 발표가 될 건데 이때 어떻게 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리고 애틀란타 연준에서 보면 GDP 나오라고 해서 GDP 전망치를 계속 발표하는데 여기 계속 하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8월 1일 데이터 기준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반영이 안 됐냐면 ISM 제조업 지수와 그다음에 실업률 데이터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게 추가로 하향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지금 3분기 예측치가 다 2.5%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분기가 2.8%인데 요것보다 더 낮아질 거다. 근데 지금 이게 더 하향될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GDP가 하향된다 그러면 결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돼야지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제 마이너스로 갈 거냐?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의 실업률 상승률이 이제 가장 큰 부담이긴 하죠. 보면 이번에 4.3%가 나왔잖아요. 4.3%가 나오면서 참여 법칙이 이제 0.53%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샤메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최근 실업률이 발표된 게 이제 7월 데이터잖아요. 8월에 발표된 7월 데이터인데 이 7월 데이터가 어떻게 될 거냐? 요 7월 데이터가 이제 4.3%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해서 3개월 평균을 냅니다. 이게 이제 이 값이 되겠죠. 그럼 4.13%가 3분기 3개월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랑 비교하냐면 이 7월 데이터 말고 이 이전에 12개월 데이터의 이동평균, 3개월 이동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동평균을 구했더니 3.6, 3.63, 3.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7이라는 건 이 3개월 평균일 거고 3.6은 이 밑에 3개월 평균이겠죠. 그래서 이 3개월 중에 가장 낮은 수치, 이게 여기서 보면 3.6%. 이 3.6%와 4.13%의 차이를 구했을 때 이게 이제 0.53%가 나온 건데 이 차이가 0.5%보다 크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들어오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뭐 정확한 룰이라기보다 수학과 같은 룰이라기보다는 관찰했을 때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였냐라는 건데 예전에 이제 0.5를 넘었을 때를 보면 1970년대 이때 베트남 전쟁과 통화긴축이 있을 때였고 그 다음에 1974년에 1차 오일 쇼크 그 다음에 1980년 2차 오일 쇼크 1981년 이때가 연준의 긴축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을 때고요. 그 다음에 1990년이 보면 걸프 전쟁 때 그리고 2001년은 뭐 IT 버블 붕괴죠. 2008년이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이때였어요. 그러면 이 8번 중에서 경기 침체는 시그널이 다 들어오긴 했는데 그러면 이때 시장이 다 무너졌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1980년과 1990년 그리고 2020년 이 세 번에 걸쳐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네요. 이게 00년 공이 붙으면 항상 반등이 나왔네요. 근데 70년이 아니었구나. 어쨌거나 근데 지금 2024년인데 0.53이 나왔다. 그럼 반등이 나올 거냐? 하락이 나올 거냐? 모르겠어요. 근데 이 5번은 굉장히 큰 급락이 나왔고 이 3번은 굉장히 큰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없었어요. 옆으로 기는 건 없었고 확실히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다. 근데 정말 뭐 어렵긴 한데 미국이 신고가 랠리를 봤다가 이제 조정 국면에서 충분히 더 내려갈 수는 있다. 이 정도는 보이고요. ISM 비제조 지수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금리가 얼마냐면 5.25에서 5.5%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9월 FOMC에서 어떻게 될 거냐? 4.75에서 5%까지 내려갈 거다. 지금 50bp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50bp, 그 다음에 25. 올해 얼마 내리는 거예요? 125bp. 5번 내린다라고 보죠. 이렇게 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여기에 9월에 만약에 50bp를 인하한다 그러면 시장은 완전 붕괴될 겁니다. 왜냐?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둘기적으로 얘기하면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은 조금 아니다. 이번 지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경기 시장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는 연준이 나서서 뭔가 얘기하기보다는 재무부 쪽에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연준이 나서서 한다 그러면 리서비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긴축 완화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긴축 완화에서 이제 뭐 국채 매입에 대한 한도를 국채 매입 축소를 조금 뭐 완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동성을 좀 불어넣는 정책을 금리 말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3가지 변수는 크게 있는데 크게 이 3가지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셔야 돼요. 일단 중동 확전 우려가 가장 먼저 들어왔는데 중동 확전 우려는 유가가 아니면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유가 아니면 신이 와서도 돼요. 이게 크게 전쟁이 확전이 돼가지고 유럽으로 번진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죠. 그리고
중동이 뭐 수출이나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가를 제외하면. 그러면 경제에서 크게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거든요. 그러면 유가만 안정이 된다 그러면 중동에서 지금 당장 확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우려할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가만 중동 관련해서는 유가만 보고 있는데 유가가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유가가 72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중동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지금 유가가 빠졌어요. 이건 뭐냐? 경기 침체가 우려가 더 크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죠. 제가 이제 어제 얘기할 때 146엔이 이제 1차 지지선이고, 일단 141엔을 또 봐야 된다고 했는데, 146엔이 다 바로 뚫려버렸어요. 146엔 뚫리면서 시장이 또 굉장히 강하게 밀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41엔인데, 이 141엔을 또 못 지킨다 그러면 시장이 한 번 더 무너질 수는 있다. 근데 지금 142엔까지 내려와 버렸죠.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지선을 본 거기 때문에 전저점. 이 141엔을 바로 뚫고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 시장의 충격은 더 있을 수 있다. 근데 낙폭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튀어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좀 해보는 거죠. 그럼 엔화가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은 지나치게 우려감은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보면 이게 엔화가 지금 거의 한 15% 정도 강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엔화가 50bp 정도, 50bp, 25bp 상승이 됐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들어와서 금리 차가 좁혀지긴 하겠지만 일본의 금리가 여기서 뭐 1%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런 것 때문에 우려가 금리 인상을 가지만 일본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일본이 여기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가면 일본 정부의 이자 부담이 너무 크게 늘어나요. 이게 GDP 1% 이상 뭐 간다 그러면 GDP에서 아마 거의 15%가 날아갈 거예요. 이자 비용으로. 그래서 그렇게까지 올리는 건 쉽지 않다고 보면 결국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는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총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순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될 건데 1차 지지선은 이제 141엔으로 보고 있고 요게 이제 붕괴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지지해주면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 변수는 이제 경기 침체잖아요. 아까 ISM 제조업 지수 실업률이 부진하면서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하게 들어온 건데 경기 침체 우려와 맞닿아 있는 지표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뚝 떨어진다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크거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WTI한테 빠졌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라고 보는 게 더 강할 것 같고요. 지금 5% 가까이 갔던 금리가 이제 3.746%까지 내려왔죠. 이게 한 3.8, 3.9 정도까지는 가져야지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N이 좀 반등해주냐, N이 141에는 지지하면서 반등해주냐,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3.7%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그래도 3.9%까지 다시 올라가주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느냐, 여기에는 이 ISM 비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실적은 중요한 변수가 안 되고 있어요. 2분기 실적은 이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대감에서 조금만 못 미치면 오히려 빠지고 있어서 실적이 지금 시장을 반등시키는 중요한 키 드라이버가 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은 정치적인 게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지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물 그 10년물 국채와 엔달러 환율을 보면서 대응을 하고 대신에 오늘 밤에 ISM 비저주 지수에서가 조금 시장을 안정시킨다 그러면 뭐 내일도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선 이후에는 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금을 굳이 낭비하지는 마시고 현금을 좀 아껴두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 내일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